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5천 조카들, 그들 사이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의문의 이야기, 과연 그 설계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나 경찰청장 일단 수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혹만 갖고 재수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자,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5천 조카 이야기들, 동아일보 사회부의 김동혁 기자와 함께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두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과연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구 얘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인 이제 박용철과 박용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의 손자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정빈 백남의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부모님이죠. 네. 그 두 분은 이제 사남 이녀를 두고 있었는데 박동희, 박무희, 박상희, 박정희 이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인 박무희 씨의 두 아들 그리고 손자인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입니다. 이 둘 사이는 친사촌 관계이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삼남매와는 오촌 조카 사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촌 형님이 사촌 동생을 살해하고 자살했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닐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형은 박용수 씨인데요. 박용수 씨가 그 박용철 씨보다 2살 위의 형이고 그 박용수 씨가 당시 이제 강북경찰서에서 나온 수사 결과로는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를 하고 그리고 북한산에서 그 죄책감에 목을 매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끊임없이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다는 그 자, 이유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중국의 도시 칭다오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이 시작된 건데요. 2007년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 7월경 박용철 씨가 신동욱 총재에게, 공화당 총재에게 말을 건넵니다. 지금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심부름을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재경부 장관을 만나자는 이유였습니다. 네. 당시 이제 신동욱 총재는 박용철 씨와 같이 가는데 이때 사실 한 명이 더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명에 대해서 신원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었는데 당시 이제 박용철 씨가 신동욱 총재와 함께 가면서 경선 캠프 심부름이 있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네. 막상 칭다오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신동욱 총재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이 호텔에서 3층에서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고 전치 12주의 부상도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신동욱 씨, 그러니까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의 당시 약혼자 신분이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이제 박용철 씨가 이제 연루됐다고 하는 어떤 살해 위협으로부터 이제 탈출하기 위해 했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네. 신동욱 총재는 이제 박지만의 비서실장인 정용회가 박용철에게 나를 죽이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칭다오 한국영사관에 보고된 바를 봐도 신동욱 씨가 그 단란주점과 호텔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동욱 총재가 저와 만나서 이제 얘기한 바로는 실제로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고 그 밑에 테이블 밑에는 이제 페트병에 빨대들이 꽂혀져 있는 형태로 그 환각제를 흡입하는 그 구조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신동욱 총재는 그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후 만취 상태에서 호텔로 왔는데 호텔로 와서도 끊임없이 이제 중국의 이제 삼합회죠. 그 사람들이 위협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호텔 3층에서부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박지만 씨가 자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예. 박용철이라는 자기 오촌 조카한테 신동욱을 죽여라 이렇게 지시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동욱 총재가 끊임없이 그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 박지만 이지 회장과 그 박근영 이사장, 전 이사장이죠. 유경재단 이사장 사이에서는 어떤 그 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일이 발생을 하는데 2007년 2월경에 신동욱 총재와 이제 박근영 이사장이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유경재단 이권 개입에 유경재단을 운영하는데 신동욱 총재가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그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박지만 회장과 박근영 이사장 서로 그 사이가 나빠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서로 뭐 사기꾼이라고 하고 박근영 이사장은 마약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싶은데요. 네. 네.
그 자료를 보면은 그 정용희 씨를 통해서죠. 네. 박용철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인 박용철 씨가 2010년 7월경에 정용희가 박지만이 중국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한 말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라고 유경재단 법무팀장이었던 이제 이모 씨에게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에 굉장히 취해서 밤에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이모 간부가 하던 것이 이제 신동욱 총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아니 그런데 뭐 이렇게 죽이라고 살인 교사했다, 녹음이 있다 이렇게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녹음 파일은 공개된 적이 없는데요. 네. 박용철 씨는 캐나다에 자신이 녹음한 파일을 보관해두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박용철 씨는 이제 캐나다 국적의 이제 사람이었고요. 어렸을 적 가족들이 이민 가서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자,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자, 대통령에게 오촌 조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 관계인 두 사람 중에 사촌 형이 사촌 동생을 살해하고 스스로 괴로워 자살했다.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의문이 있고 실제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 배후에는 유경재단에 관련된 분란이 있고 뭐 그런 그림에서 설명 좀 해주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유경재단을 둘러싼 이권 다툼 때문에 신동욱 총재를 이제 좀 제거하려고 했다.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박용철 씨로부터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 유경재단의 모습인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산에서 벌어진 이 살인 사건인데 이걸 놓고도 뭐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박용철 씨와 이제 박용수 씨를 이제 둘러싼 문제입니다. 박용철 씨는 실제로 키가 175 정도의 몸무게가 105kg가 넘는 유도 선수 출신이고요. 박용수 씨는 65cm 정도의 165cm 정도의 몸무게 한 7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체중을 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둔기로 때리고 칼로 난자를 해서 흉기로 난자를 해서 살해했다고 했는데 둘 사이의 체급 차이가 그만큼이나 났었고 실제로 그 운동을 했던 박용철 씨를 살해할 정도로 박용수 씨가 그렇게 건장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형이 사촌 동생을 죽였다는 건데 일단 당시 수사가 됐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죽일 만큼 이유가 있었다고 경찰이 발표한 게 있습니까? 네, 이제 그것을 두고는 이제 박용철 씨가 박용수 씨에게 그 사업 자금을 빌려줬는데 그 사업 자금을 두고 이제 금전 다툼이 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촌 형이 사촌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괴로웠겠죠. 그래서 자살했다는 것이 당시 수사 발표인데 일단 여러 가지 의문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구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 큰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 칼에서 지문이 나오질 않았다. 네. 그리고 3km 거리라는 건 뭐와 뭐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박용철 씨가 발견된 살해된 채 발견된 장소가 바로 북한산 주차장 인근인데요. 그로부터 3km나 떨어진 그 북한산 중턱에서 박용수 씨가 목을 맨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살해를 하고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2-3시간 넘는 거리를 실제로 이제 산을 넘으면서까지 올라가서 목을 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자살이 스스로 살해하고 자살한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법원에서는 재판 결과가 아니 재판도 안 갔겠군요. 스스로 자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했다며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유서도 남기고 그랬다는 건데 네. 유서에서도 궁금한 게 좀 또 생기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 유서를 쓴 그 필적이 박용수 씨의 필적이 아니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국가수 결과에서는 뭐 박용수 씨 필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도 나왔었는데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이 필적 자체가 평소 박용수 씨가 쓰는 필적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이게 유서의 전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뭐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심경적으로 괴로웠다 이런 얘기가 하기 좋은데 실제로 화장을 해달라, 땅에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증거들을 인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뭔가 의혹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걸 전부 다 기획해서 누군가 죽어줬으면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해를 하고 자살로 표장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용철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박지만 회장 관련해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느꼈던 그 박지만 회장 측이 지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 이 배경에는 이제 최순실 씨와 이제 정윤회 씨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정윤회 씨 그리고 최순실 씨 문제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진 건 사실이지만
옛날에 이제 있었던 일을 두고 세월이 좀 흐른 뒤에 이런 일을 지금 보니 요새 최순실 관련된 거 다 이상하니까 이것도 그 사람도 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뭐가 결정적인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뭐 재수사를 해봐야 더 네.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만 5년 전 사건인데 네. 최근에 또 신동욱 총재가 SNS에 이 관련 의혹을 다시 또 언급하면서 다시 이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네. 그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 오늘 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측근들이 압력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외압을 넣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라고 일갈하면서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설명을 했을 때 이 사건에 있어서 박용철, 박용수 씨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가해자인데 네. 두 사람 몸에서 다 졸피뎀이라는 약품이 나왔거든요. 이 네. 졸피뎀 하면은 수면 유도제, 즉 병원에서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술 환자에게 쓰는 수면 마취제인데 이 두 사람 몸에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피해자 몸에서 졸피뎀이 더 많이 발견이 됐고요. 네. 가해자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약을 타서 술 먹을 때 나눠 마셨는데 피해자 쪽에게 더 많이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덩치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덩치가 더 크고 키는 비슷하지만 유도를 했었고 덩치를 더 큰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걸 보면 이런 수면 유도제에 의해서 저항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 방송을 해서 큰 파장을 낳았던 것들인데 어쨌건 뭐 진실 규명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재수사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 있는 요소는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자, 예전에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지만 알고 봤더니 박지만, 최순실 씨 등이 뒤에 있었다.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을 외압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건 아마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물론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는 책임자 입장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고 아마 말을 조심스럽게 고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사건 뒤에 꼭 외압이라는 것이 네. 누군가의 어떤 권력자의 외압만이 외압이 아니고 사실은 유경재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 네. 2조 원대에 이르는 재산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면 네. 그건 외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재산 다툼의 한 형태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쪽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좀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뭐 제가 이 문제를 깊숙이 취재를 하지 않아서 제가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듣고 느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재산 문제도 네. 큰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산 다툼이 있었다.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녹음 파일엔 증거물을 영원히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도록 했다.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살로 포장을 했다. 글쎄요. 이제 또다시 이제 제기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네. 실제로 이제 미주 썬데이 저널에서도 최근에 이제 추가적으로 후속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실제로 살인을 했던 조폭 두목이 이제 네. 거주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실제로 썬데이 저널에 뭐 이메일도 보내면서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조폭 두목이 관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그쪽으로부터 답변은 받을 수 없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어떤 수사나 저희들의 취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동아일보 사회부의 김동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7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